안녕하세요. 이모일입니다. 오늘 설명회는 조금 다르게 해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설명회가 제가 막 전달하고 이제 들으시는 그런 일반적인 패턴이 되는 건데, 오늘은 제가 전달량을 조금 줄이고, 그 다음에 또 작년에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지내왔고, 어떻게 붙었고, 좀 이제 강사가 해주시는 말이 있고, 또 어머님께서 해주시는 말이 있고, 또 선배가 해주시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조금 더 다채롭게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자. 저는 이모일이고요. 학림에서는 이제 7월 여름이죠, 이제. 여름은 20일, 21일, 22일 해가지고 이때쯤 개강이 됩니다. 저는 연대 언론홍보로 졸업을 했어요. 애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학과가 어딘지 아세요, 혹시? 논술이건 수능이건 다 털어가지고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의대예요. 의대과죠. 의대과고. 문과는 애들이 보통 제일 많이 가는 건 경영이에요. 경영을 제일 좋아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경영 다음으로 좋아하는 게 언론 홍보입니다. 저는 이제 언론 홍보로 졸업을 해서 애들한테 꼭 가란 말을 하진 않아요. 보통 추천하진 않습니다. 나중에 원서 쓸 때 상담할 때 생각하는 거랑 조금 다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언론 홍보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고 이런 건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강의는 제가 대치두각, 대치미래탐구, 대치세정, 대치오르비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계동, 그러니까 대치동 밖으로는 잘 나가진 않아요. 제가 애들한테 여기 중계에서 수업하면서 그냥 농담 삼아 얘기하거든요. 니네 운 좋은 거야 정말. 니네 중계동에서 내 수업을 듣고 있잖아. 내 수업 들으려면 원래 대치까지 와야 돼. 제가 진짜로 대치 밖으로 안 나가거든요. 분당 안 가요. 그러니까 분당도 대치에서 가까워 보이는데 생각보다 길 막히고 오래 걸리거든요. 목동도 오라는 데 많지만 안 갑니다. 그러니까 대치 밖으로 나가면은 사실은 시간적으로 손해가 크거든요. 다만 이제 중계는 제가 17년 전에 논술 강의를 처음 시작한 학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과 좀 개인적 친분이 좋기 때문에 제 이름에도 의린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계까지는 와요. 근데 저는 목동이나 분당이나 아무 데도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니네 운 좋아라고 얘기하는데 농담이지만 사실 되게 진담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정도의 강의를 갖다가 중계동 집 앞에서 들을 수 있는 거는 진짜 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올해 듣는 애들 중에서 제일 먼저 오는 애가 어디냐면요. 세정 같은 경우는 아침 9시 수업이에요. 아침 9시 수업에서 제일 멀리서 오는 친구가 김해외고에서 오는 친구가 있어요. 이름이 김해외고여서 어딨지? 진짜 설마 김해는 아니겠지라고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진짜 김해에 있는 김해외고더라고요. 물어봤어요. 아침 4시에 일어난대요. 아침 4시에 일어나서 기차 타고 올라와서 버스 타고 학원 오면은 8시 50분에 들어와요. 그러면 9시부터 수업 듣습니다. 1시까지 수업 들어요. 그 집에 갑니다. 김해가 제일 먼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무슨 뭐 수원이라든가 대전이라든가 인천은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가지고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실제로 논술 전형은요 진짜 많은 친구들이 지원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많이 떨어지는데 지원자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공부하고 시험 보는 애들이 정말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서울 애들은 사실 주변 애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논술을 봐야 할 아이들인데 논술 공부 대부분 안 합니다. 논술을 공부하지 않아요. 지방은 어떻게 되는 거냐? 지방은 불가능해요. 지방은 논술을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고 학원이 없습니다. 지방은 아예 불가능한 상황인 거예요. 논술은 수도권 합격률이 82%입니다. 지방이 18%예요. 18%는 어떻게 붙는 거냐? 지방에서 붙는 게 아니고 지방에서 고등학교 나오고 서울에서 재수하면서 서울에서 논술 공부합니다. 그러면은 카운팅을 할 때 고등학교가 지방 소재면은 지방으로 카운팅되는 것뿐인 거예요. 논술은 수도권, 정확히 말하면 서울권 내에서만 합격이 가능한 전형인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모든 전형 중에서 가장 불합리한 전형이에요. 수능은 수도권 비중이 60%고요. 학생부는 70%고 논술이 가장 높습니다. 80%, 82%까지 가는 겁니다.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아이들이 이 서울에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좋은 기회라는 거죠. 지방 애들은 정말로 김해에서 아침 4시에 일어나서 올라와야 되는 건데 여기는 그래도 강의가 선택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애들한테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합니다. 그래 진짜 내가 여기까지 오거든. 그러니까는 열심히 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3가지예요. how하고 who하고 what인데 how는 일단 지금 7월이에요. 7월이면은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시작해도 되냐고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정답은 뭐냐면요. 지금 시작하는 건 제일 좋은 시기는 아니에요. 제일 좋은 시기는 1월이에요. 1월이고 지났고요. 제일 좋은 시기가 1월이면은 올해 1월이 있었고 내년 1월이 있지만 내년 1월이면 26학번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무섭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시작해서 승부를 볼 수 있는 전형이 뭐가 있을까? 학생부는 끝났어요. 학생부는 이번에 기말고사 끝났고 사실은 학생부는 이번 기말고사가 끝나기 전에 이미 2학년 기말고사가 끝나는 시점에 세팅이 끝납니다.
그래서 2학년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은 아이들은 빠르게 판단하는 친구들은 그때부터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논술을 시작하는 거예요. 학생부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수능은 약간의 변동폭은 있어요. 변동폭은 있는 건데 크진 않을 겁니다. 수능은 3년 프로그램이고 그중에서 2년 6개월 이상이 좀 지났죠. 한 5개월 정도 변동폭이 있어요. 약간의 변동은 있겠지만 아주 크진 않을 겁니다. 논술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논술은 변동폭이 굉장히 큰 전형이에요.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의 시간축이에요. 여기 11월에 수능이 있고 9월에 논술 원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논술을 시작하는 친구들이 언제 제일 많이 시작하냐? 제 논술 강사 입장에서 봤을 때 신규생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시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언제 같아요? 맞아요. 11월 15일이에요. 11월 14일까지 애들은 아이들은 굉장히 낙관적이에요. 특히 고3은 진짜 낙관적이에요. 고3 애들은 그냥 어지간하면 그래도 건대는 가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현실은 녹록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아이들은 논술 원서를 씁니다. 왜 그러냐면 수시에서 인서울 대학 중에서 수시 중에서 제일 많은 장수가 나가는 게 학생부가 아니고 논술이에요. 논술을 제일 많이 씁니다. 그 다음으로 쓰는 게 학생부예요. 왜냐하면 애들이 내신이 다 좋진 않거든요. 진짜 많은 애들이 논술을 쓰지만 논술은 공부하진 않아요. 그냥 내신이 안 좋으니까 논술 원서는 쓰되 이런 마인드죠. 설마 내가 논술 시험장에 가겠어? 이런 마인드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태만한 삶을 사다가 11월 14일 날 수능 보는 날 오전 한 11시쯤 되면은 논술을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후가 되면은 논술을 꼭 봐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참여와 반성의 시간을 갖고 목요일날 수능 보고 금요일부터 진짜 열심히 합니다. 금요일날 전국에서 정말 많은 친구들이 올라와요. 참고로 지방 친구들은 1년에 논술을 2번 준비합니다. 첫 번째가 언제냐면은 추석특강 때. 추석특강 때 서울에 숙소 잡고 보통 한 3박 4일 준비해요. 이게 처음에 하는 거고 그 다음이 수능 끝나고 오는 겁니다. 여기는 굉장히 쾌적한 경우입니다. 사실이요. 그래가지고 저도 뭐 대치 나가길로 오는 거니까. 그래서 대부분 애들이 논술 공부하지 않습니다. 제일 많이 오는 건 수능 끝나고 오는 거고 그 다음으로 오는 게 여름방학 때. 이것도 조금 와요. 절반 이상은 수능 끝나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 이때 끝나고 많이 오는 게 제일 많이 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원서 끝나고도 많이 와요. 지금이 7월이잖아요. 7월이면은 논술을 시작하는 친구들 중에서 저는 빠른 시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일 좋은 시기는 1월이에요. 1월이 최선인 겁니다. 다만 지금 시작한다면은 시작하는 시기로 봤을 때는 상위 한 20%? 25% 정도 될 것 같아요. 평균보다 빠른 시점인 겁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되게 빠른 시점인 거예요. 논술이 되게 놀라운 전형이거든요. 수능 시험 보는 아이들 중에서 수능을 공부하지 않고 시험장에 간 애들은 없어요. 3년 합니다. 학생부 쓴 애 중에서 2년 반가 동안 내신하지 않고 내신 준비하는 그 전형 쓴 애들 없습니다. 근데 논술은 원서 쓰는 애들 중에서 태반은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험 보러 가요. 그리고 대부분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논술은 그래도 논술을 갖다가 최소한 7월부터 최소한 5개월 이상 공부한 아이들 중에서 실질적인 경쟁이 일어나는 전형이에요. 그래서 최초 경쟁률은 50대 정도가 되는 겁니다. 다만 그 중에서 최저를 맞추면은 보통 한 3분의 1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3분의 1 남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한 17대 정도가 되는 거고 17대 정도 중에서 논술을 공부한 친구들은 손에 꼽습니다. 실제 경쟁률은 사실은 가장 낮은 전형인 거예요. 주변에 내신 안 좋아서 논술을 봐야 될 상황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논술을 준비하는 애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 아실 겁니다. 하기는 해요. 다 수능 끝나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지금 방학엔 사실은 이제 실전반이어서 기출문제를 봐요. 7월 시작하는 건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실전하면 처음 시작하는 경우인데 그러면은 완전 기초부터 해야 되지 않냐? 뭐 개념반 원하시는 경우도 있는 건데 7월부터 개념반 준비하잖아요. 그러면요. 아주 개념 넘치는 26학번이 될 겁니다. 올해 가려면요. 이반의 특징이 완전 처음부터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시간이 안 나와요. 타임스타입이 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는 실전을 하지만 실전을 하면서 동시에 기본 반과 실전 반을 절반씩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처음에 들어오는 친구들이 좀 걱정이 많기는 한데 보통 그래서 제가 처음 들어오는 친구들한테는 수업 오기 전에 기본 영상을 좀 보내줘요. 20분짜리 3개입니다. 3개짜리를 보고 오면 좀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거고 대신에 수업을 처음 들어오면은 되게 빡셀 겁니다. 대학 가는 것 중에 쉬운 방식은 없어요. 논술 쉽지 않은 전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빡셀 겁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는 고생하겠지만 한 달 지나면 금방 적응을 해요. 그래서 실전반이 개강을 하면은 이게 이 시점을 많이 걱정하셔가지고 하나 보여드릴 표가 있어요. 논술 붙은 애들이 논술을 언제 시작했나 이게 어디 나오는 표냐면요. 저희 반 아이들이 아니고 대학이 운영하는 대학교 공식 유튜브를 보면은요 논술 합격자 인터뷰를 합니다. 제가 다 모르는 애들인 거예요.
얘는 연대 경영 홍보대사고 얘네는 이렇게 합격생들이 있고 뭐 이렇게 뭐 홍보대사 있단 말이죠. 학교가 운영하는 공식 유튜브에 나오는 사례가 나오는 건데 얘네가 언제 시작하고 논술을 붙었냐 이 공식 질문이 있어요. 언제 시작했어라고 물어보면 답변이 고2 겨울방학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얘 고2인데 언제인지 정확히 말 안 해주더라고요. 고3 3월, 고3 여름방학, 그 다음에 수능 이후 이렇게 수능 끝나고 공부한 애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고3 여름방학 이따가 7월쯤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8월도 있고 이렇게 나오는 건데 고3 8월도 꽤 있네요. 보시다시피 최선은 상식을 벗어나진 않아요. 고2 겨울방학 때 한 친구들이 합격률은 제일 높습니다. 이게 제일 높은 거고 그 다음이 뭐냐면은 고3 여름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짧게 공부하고 보는 친구도 있는 건데 누구지 얘인가? 얘 한양대 제가 제일 싫어하는 얘가 논술 합격생인데 인터뷰하는데 자기 논술 한 문제도 안 풀어보고 그냥 시험장에 가는데 붙었다 그랬어요. 진행자가 좀 당황했어요. 황당했는데 진짜 한 번도 안 하고 붙는 애들이 있어요. 가끔 있습니다. 우리 애는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정말 드물게 있긴 한 건데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닙니다.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합격률은 학습 기간에 기본적으로 비례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때는 물론 최선이긴 하지만 이건 지금 지난 건 고민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고2 겨울방학 다음으로 많이 오는 친구들이 고3 여름 때 준비해서 합격하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다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개강을 하는 건데 애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첫날 수업하면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어렵다고 그러면서 부모님들한테 이거 좀 어려운데 못하겠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 건데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학생인가? 수능도 해봤잖아. 수능도 어려웠잖아. 내신도 해봤지. 내신도 어려웠잖아, 그렇지? 이 나라에서 대학 갈 때 쉬운 전형은 없어요. 다 어렵습니다. 다 어려운데 논술도 어려워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은 논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은 모두가 어렵지만 그 중에서 적어도 지금 시작해서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전형이라는 거. 또 하나 논술의 가장 큰 장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논술은 경쟁자가 강하지 않아요. 아시죠? 전교 1등이 논술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안 해요. 전교 1등은 논술할 필요가 없거든요. 입시에서 가장 성적이 좋은 친구들, 학업력이 가장 탁월한 친구들은요, 즉 1학년 1학기 중간 때부터 자란 빛나는 애들이 있습니다. 걔네들은 절대 논술하지 않아요. 걔네는 입시의 최상위 그룹은 학생부로 가는 겁니다. 걔네들이 입시가 언제 끝나냐면요, 이미 끝났어요. 2학년 만약에 우리가 하나고다. 그다음에 이제 2학년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끝났다. 내가 1대 초반이다. 그러면은 서울대 확정이에요. 그냥 입시 끝나는 겁니다. 여름에 입시 끝난 애들이 있어요. 얘네가 최상위 애들입니다. 그럼 그 다음이 누구냐? 수능 잘한 애들인 거예요. 수능 잘한 애들이 2그룹입니다. 논술은요, 어떤 느낌이냐면, 학생들이 이 정도 있다고 쳐보죠. 우리 애가 대충 이쯤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엄청 잘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죠, 그쵸? 왜냐면 얘는 전교 1등하고 전국 1등하고 경쟁하거든요. 최선희가 떨어져 나가요. 얘네가 내신 상위권입니다. 전교 1등부터 쭉 있겠죠. 난 얘네랑 경쟁하지 않을 거예요. 그다음 누가 떨어져 나가냐? 내신은 좋지 않지만 수능 잘하는 친구도 있어요. 얘네도 논술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예요. 논술은 이 안에서 경쟁하는 겁니다. 만약에 전체 피라미드를 본다면은 꽤 좋은 위치처럼 보이진 않지만 사실은 학생부하고 수능에서 최선희가 떨어져 나가면은 이 안에서는 꽤 높은 위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 확정된 거냐면요. 서울대가 논술을 벌이면서 이런 판이 생겼어요. 예전에 서울대가 논술을 볼 때는 최선희가 논술 다 봤거든요. 서울대가 빠져나가면서부터 논술 지원자 수준이 엄청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문제 수준도 엄청 떨어졌고 그래서 경쟁자들이 진짜 약해졌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자, 입시라는 건요. 절대평가가 아니잖아요. 상대평가잖아요. 상대평가는 우리 애가 잘하고 못하고 우리 애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상대평가는 내 경쟁자들보다 잘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제일 편한 건 뭐냐면요. 약한 경쟁자들과 함께 경쟁하는 거예요. 일로 가버리면은 전교 1등과 경쟁하는 거고요. 수능을 하게 되면은 전국 1등과 경쟁해요. 논술은 경쟁자들 중에 상위권이 없습니다. 논술은 경쟁자들이 대부분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가장 편한 전형이라고 보는 겁니다. 좀 더 볼게요. 제가 이거 있어요. 반을 진행하다가 이 반이 언제까지 가는 거냐면요. 7월에 개강해서 7월 20일, 22일에 개강해서 논술 원서를 쓰는 게 9월 두 번째 주예요. 9월 첫 주 9월 4일에 뭐가 있지? 9월 4일에 뭐 있는지 아니? 아시죠? 구모가 있어요. 구모를 보면 성적은 안 나오죠. 하지만 가채점 등급은 나옵니다. 우리 애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은 9월 가채점 등급과 그 다음에 논술 원서 쓰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얘가 필요한 겁니다. 수업을 들으면 항상 매주 첨삭을 받고 성적이 나갈 거예요. 어플에 누적이 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저랑 상담을 할 거예요.
논술 원서 상담은 학교 담임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컨설팅을 받아도 불가능합니다. 아이의 논술 실력을 알고 매주 글을 첨삭하는 건 저밖에 없거든요. 어차피 저랑 상담을 할 거예요. 저는 수업도 하지만 아이들과 원서 상담까지 같이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어플에 기반해서 저랑 상담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7월 20일 날 개강했던 반이 전부 다 쪼개져 나갈 겁니다. 원서를 쓴 학교별로 쪼개져 나갈 거예요. 그러면 그 반이 이제 여기 대학교 파이널, 수능 전에 보는 파이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능을 봐요. 이 반은 수능 2주 전까지 진행합니다. 11월 첫 주까지 진행하고, 수능 끝나고 나면 대학교 파이널, 수능 후 수업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요건 약간 여유가 있는 거고요. 일단 급한 거는 얘예요. 그래서 원서 쓰기 전에 아예 글쓰기 실력을 알아야 돼요. 이때 제일 많이 오고, 이때 두 번째로 많이 오거든요. 근데 이때 와야지 내 글쓰기 실력을 알아야지 실력에 맞춰서 원서를 상담하고 쓰는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3개 텀 정도 있다는 거. 이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하우에 관한 부분인 거예요. 그 다음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후인데, 제가 누구고 제가 어떤 애들을 붙여왔나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매년 명예학 전당을 만들어요. 아이들이 제일 가고 싶어 하는 게 연대 경영인데, 연대 21, 22, 23, 24 매년 보내왔습니다. 논술로요. 그 다음에 뭐 성대 경영, 서강대 경영, 제가 학교별로 다 이렇게 붙여왔는데, 매년 실적을 공개합니다. 어느 학원이건 마찬가지예요. 논술학원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꽉 채워서 스펙을 공개할 만한 강사 많지 않습니다. 매년 공개하고요. 매년 신고당해요. 교육청에 신고하더라고요. 허위 광고라고. 누가 신고하는지 아세요? 논술 강사 누가 신고할까요? 논술 강사는 지나가던 수학 강사가 신고하지 않아요. 정의로운 시민이 신고하지 않습니다. 논술 강사를 신고하는 거는 논술 강사밖에 없어요. 누군지도 알아요. 저랑 대치동에서 같은 학원에서 같은 교무실 쓰는 강사예요. 알고 있어요. 원장님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저랑 불러가지고 친하게 지내라 그러는데, 날 신고하는데 어떻게 친하게 지냅니까? 그래가지고 하여간 매년 신고 당하고 매년 입증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왜 신고하냐면요, 같은 논술 강사가 보기에도 한 해에, 이게 누적이 아니거든요. 한 해에 한 강사가 내는 실적치고는 너무나 비현실적이거든요. 매년 신고 당하고 매년 입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는 제 기억에 남는 친구가 이 친구였어요. 좁아서 보이지도 않죠. 이 학생이 논술 6개 썼어요. 6개 써가지고 2장은 시험장에 못 갔어요. 왜 못 갔을까요? 가고 싶었겠죠. 못 간 이유는? 시간이요? 처저가 맞았어요. 여기에서 여기 보시겠어요? 한번 뒷면 한번 보세요. 뒷면에 보시면 바닥에 있어요. 바닥에 이거 4관왕이라고 적어놨는데 6개 쓰고 2개는 못 갔어요. 2개는 얘가 어떻게 나왔냐면 수능이 국어 4, 수학 6, 영어 2, 탐구 2, 3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2합 4까지 맞춘 거였어요. 2합 4까지 맞춰가지고 어디 갔냐면은 외대, 동대, 홍대, 항공대 봐가지고 4개 다 붙었어요. 어디는 시험장에 못 갔냐? 성대, 서강대는 시험장에 못 갔죠. 처제가 안 맞았으니까. 3합은 광탈이었고요. 4개 봐가지고 4개 다 붙었어요. 이렇게 문자 적어놨는데, 제가 4개 다를 논술을 붙을 확률이 얼마인지 찾아봤거든요. 계산해봤어요. 224만 분의 1이었어요. 가끔 논술이 운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운 좋으면 붙고 운 없으면 떨어진다. 224만 분의 1을 운으로 뚫을 만큼 운이 좋은 애였으면은 논술 안 했을 거예요. 수능 잘 찍어서 수능으로 갔을 겁니다. 논술은 운이 아니에요. 논술은 지금 4개 붙은 애도 있고 3개 붙은 애도 있고, 좀 있다 우리 모실 귀빈께서는 여기, 아이고 어디 갔냐? 이거 아니다. 여기 2개 붙었거든요. 여기 2개, 3개, 4개 붙은 애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운이 아니거든요. 잘 쓰잖아요. 논술 잘 쓰면은 누가 봐도 타고난 학생이 되는 겁니다. 누가 봐도 뽑고 싶은 인재가 되는 거예요. 대학은 아이들을 실력으로 뽑습니다. 아이들을 만약에 운으로 뽑는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최대 피해자가 누군지 아세요? 운으로 뽑는다면? 실력은 있는데 운이 없어 떨어진 애들이 아니고 대학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대학이 멍청한데 운이 좋은 애들만 30년 넘게 이 전형으로 뽑아올 만큼 멍청한 집단이 아니거든요. 대학은 제일 중요한 게 아이들 선발하는 거예요. 대학은 교육에는 큰 관심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은요. 인재를 만드는 것보다는 인재를 뽑는 게 진짜 편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대학은 잘 뽑겠다는 자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형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붙여갖고, 오늘은요, 그래서 이 친구 아까 저 귀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친구 잠깐 얘기 좀 들어보려고 그래요. 작년에
이 강의실이었어요. 바로 이 강의실. 이 강의실에 한 저쪽 창문쯤에 저 친구하는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수업 들었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준비하고 1년은 아니었나? 5월인가 6월인가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준비해서 성대 경영하고 여기였어요. 이 친구가 성대 경영하고 그 다음에 경희대 응용 영어 통번역으로 붙었습니다. 경쟁률이 얼마냐면요. 성대 경영이 84대 1이고 경희대가 110대 1이었거든요. 두 개를 동시에 붙을 확률은 곱하기 하면 나와요. 9,300대 1입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잘 쓴 학생이었어요. 그래도 잘 썼고 그 다음에 제가 일단 얘기하는 거 좀 들어보고요. 얘기할 기회를 좀 드릴 텐데 강사한테 물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건 이따 끝나고 시간 있을 겁니다. 근데 또 달라요. 아이가 보는 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러니까 수험생 입장에서 엄마들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지 혹은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몇 가지를 갖다가 좀 더 궁금한 거를 일단 학생 얘기할 시간을 조금 주게 한 10분 정도 얘기해보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어머니께서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학생이 답변해주고 제가 추가로 또 얘기 좀 해줄게요. 맞으세요? 박수 쳐주세요. 그러면은 진짜 쪽팔려거든요. 알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작년 5월부터 안녕하세요. 작년 5월부터 임물 선생님과 여기 중계학님에서 수업을 들었고 작년에 이제 성대 경영과 경희대 영어 통번역 학과를 논술로 합격을 했습니다. 오늘 오늘 서울도 봤어요. 칠모 보셨고 덕프도 얼마 전에 있었고 해서 되게 마음이 싱숭생숭할 시기이실 것 같아요. 그리고 구평도 얼마 안 남았고 특히 고3이라고 하면 입시가 거의 다 끝났다라는 좀 허탈감도 많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까지 힘 좀 내서 잘 완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각각 이게 둘 다 같은 날이었습니다. 수능이 11월 16일이었고 이 두 개가 이게 11월 18일 토요일 오전이었고 끝나자마자 바로 성대로 넘어가서 이거 시험 받고 좀 감사하게도 다 붙었네요. 성대는 제가 그래도 준비하면서 좀 제일 좋았던 학교입니다. 일단 수능 최저가 3합 6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영어 탐구로 반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탐구 중에 하나를 제2외국어로 대체를 할 수도 있어서 사실 같은 3합 6이라고 하는 다른 학교들보다 조금은 더 여유롭게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대가 좋은 게 뭐냐면 나오는 문제 패턴이 매년 정해져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전형과 관련돼서 상세한 거는 이제 9월달에 또 설명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성대는 연습하면은 붙을 확률이 엄청 올라가는 이유가 제시문 개수도 매년 4개로 똑같고 제시문 1, 2, 3, 4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고 문제도 3개예요. 매년 똑같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에서 입장이 비슷한 두 개로 분류하고 요약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번, 2번이 개인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지문이다라고 하면 3번, 4번은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지문들이다라고 나오겠죠. 그러면 입장을 이렇게 반대 입장으로 분류가 되니까 이걸 이렇게 나누고 요약을 하고 또 비슷한 입장을 가진 지문들 중에서도 약간 다른 부분이 뭔지 차이점을 언급해주는 문제가 무조건 나와요. 올해도 그럴 겁니다. 그리고 2번 문제는 자료가 나옵니다. 근데 이 자료가 다 이거랑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나라가 있고 B 나라가 있다고 할 때 A 나라에는 개인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그런 지표들이 사회적인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고 B 나라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그런 지표들이 더 많이 나와 있다라고 하면 A 나라는 이런 근거들로 해서 이것과 비슷한 개인을 중시하는 입장이다. B 나라는 이런 걸 근거로 하니까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그런 국가로 분류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이 자료와 이 제시문의 내용을 적절히 잘 버무려서 쓰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 2번이 제일 중요하고요. 3번은 이제 자기 의견을 쓰는 건데 이것도 그냥 내 의견을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라
이 지문들과 이 자료들을 적절히 언급을 해주면서 자기 의견을 쓰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성대가 이 기출 패턴을 유지한 지 몇 년이 됐기 때문에 수업을 들으면서 성대는 항상 같은 그런 뭐랄까요, 자세로 항상 같은 그런 뭐라고 하지? 항상 같은 마음가짐으로 항상 같은 기계적으로 그런 성대가 원하는 문장 스타일까지 나올 수 있게끔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대가 좀 굉장히 연습을 하면 오를 수 있는 학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경희대가 사실 조금 애매한데, 이게 경희대가 수학이 있는 학과들 같은 경우는 수학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수학을 굉장히 못했습니다. 제가 모의고사에서는 한 4등급이나 5등급도 많이 받아봤는데, 지울게요. 그랬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수학이 있는 과가 훨씬 더 많고 경쟁률이 더 낮으니까 수학이 있는 과를 쓰기를 원하셨는데, 저는 그냥 밀고 나갔습니다. 이게 이응영어 통번역이랑 그냥 뭐 사학과 철학과 이 5개 학과가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 5개 학과 중에 5개 학과가 수리가 없고, 그래서 경쟁률이 확 뛰는데 경희대가 저는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희대는 제시문이 몇 개 나올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연세대, 성균관대, 외대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이 몇 개 나올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대도 똑같은 문제 유형이고요. 외대도 영어 제시문이 무조건 나오니까 영어를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이 무조건 있는데, 경희대는 그런 게 없습니다. 문제 제시문이 몇 개 나올지도 모르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비교일지 반박일지 뭐 비판일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희대 같은 거는 준비하실 때 좀 다양하게 논술을 한번 풀어보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논술을 한다고 하시면 여기 이제 이미 논술을 시작하신 분이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1번 논제에서 뭐 찬성이 나오면 반대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는데, 경희대는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찬성이 나오면 또 찬성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반대를 하면 또 반대를 해야 될 수도 있고, 비판만 2개가 나올 수도 있는 학교가 경희대라서, 그래서 이거는 논술에 대한 조금은 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좀 더 말 그대로 학교가 원하는 스타일의 답안이 뭘지 예측을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저는 난이도 측면에서는 경희대가 훨씬 더 조금 힘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논술은 백일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흔히들 이제 가지는 선입견이 뭐냐면, 논술은 그냥 예전부터 글 잘 쓰는 애가 붙는다, 아니면 말 잘하고 글빨 좋고 그냥 그런 애가 수능 잘 봐서 운이 좋게 붙는다라는 선입견인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가 원하는 답안과 키워드가 무조건 있고요. 그걸 써야 붙는 거고, 그 아무리 내가 타고난 글빨이 있다고 해도 학교가 원하는 키워드를 못 쓰면 그냥 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실 때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키워드 잡는 연습을, 또 이모쌤 책 내실 때마다 그런 키워드 일람표 같은 게 쭉 있으니까 그런 키워드 잡는 연습을 우선적으로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막 예쁜 문장, 보기에 막 와 내가 보기에도 감탄이 나올 것 같은 문장, 이런 거 필요 없고요. 학교가 원하는 정답을 쓰면 붙는 전형이 논술 전형이니까 잘 준비하시고, 또 사설 모의고사 같은 거 보시고 너무 멘탈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막 덕프 한번 봤는데 뭘 망했는데 그러면 여기는 안 될 것 같고, 덕프 성적표가 나왔는데 작년보다 뭐 합격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 떨어져서 뭐 망한 것 같고, 일희일비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수능까지 안정적으로 잘 하시길 바랄게요. 저도 저 외고 나왔는데 내신이 정말 좋지 않았고요. 정시도 변동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바로 이 교실에서 공부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전 나이도 좀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좀 외로운 시간들을 많이 보내면서 공부를 했는데, 여기 계신 수험생분들도 아마 그런 시간을 또 지내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다 고3이나 고3 학부모님들은 아니실 것 같은데, 올해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자유롭게 해주시면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해준 게 아까 백일장이 아니라 그랬는데 되게 정확해요. 제가 놀라운 게 뭐냐면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붙었으면 글을 잘 썼을 거잖아요. 우리 그건 알고는 있어요. 글을 잘 쓰니까 붙는 건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럼 글을 어떻게 잘 쓰지? 글을 왜 잘 쓸까? 그 부분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학교가 뭘 원하는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학교는요, 예쁜 글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시를 쓰고 문학을 쓰는 게 아니거든요. 학교는요, 정답을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이상문학상이 있으면은 우리가 대상을 받고 금상을 받아도 금상이라고 표현하긴 하지만 정답이라고 표현하진 않아요. 문학은 정답이 없어요. 근데 논술은요, 시험이 끝나고 나면 교수가 모범 답안 정답을 공개해요. 똑같이 쓰면 붙고 비슷하면은 추합이고 다르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학이 진행하는 논술 설명회에 가보면은 어머님들께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거예요. 교수님, 어떻게 하면 논술로 붙을 수 있나라고 물어봤을 때 교수님들이 독서 많이 하세요. 책 많이 읽으세요. 글 많이 써보세요. 이런 소리 아무도 안 해요. 다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 학교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세요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논술은 글쓰기 능력과는 무관한 겁니다. 글을 예쁘게 쓴다는 거, 뭐 유려한 문장 이런 거는 채점 기준에서 빠져버렸어요. 옛날에 있었지만 지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거는 그냥 정답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키워드가 되게 중요하다고 되게 정확한 얘기를 해줬는데, 학교는요, 키워드를 만약에 1번 문제에서 키워드가 원하는 게 10개예요. 그러면 10개 쓰면 20점 주고요. 9개 쓰면 18점 주고 8개 쓰면 16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가 점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학생들이 되게 많잖아요. 수만 명의 답안지가 오는 거고 100명, 200명의 교수가 채점하는 건데 서로 다른 교수가 서로 다른 컨디션에서 채점한다 하더라도 점수가 동일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방법은 뭐냐면 굉장히 기계적 채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관적으로 예쁜 걸 보는 게 아닌 거고 정답이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원하는 키워드가 들어있으면 살고 아니면 떨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명료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저 신규생 중에 제가 제일 무서운 애들이 누구냐면요, 선생님 저 글 되게 잘 써요. 너무 무서워 이런 애들이요. 글 짓기 잘하는 애들, 상 많이 받은 애들. 걔네들은 따뜻한 글을 쓰고 싶어 하거든요. 논술은 차갑고 기계적이고 무미건조한 글입니다. 아주 다운돼가지고 문체를 날려버리고 내가 정답을 알고 있다 이것만 깨끗하게 적으면은 누구나 붙는 건데, 확실히 그러니까 뭘 원하는지를 알고 있으니까는 그래도 많이 붙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혹시 학생한테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파이널이요? 학기별로 나눠서 가는 거는 원서가 쓰면요. 원서를 9월 두 번째 주에 쓰고 9월 두 번째 주 주말부터 학기별로 쪼개져 나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 학교별로요? 학기별로 뭐 있지 그때? 일주일에 논술을 쓰자는 시간. 일주일에 논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수능 최저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저는 논술이 이제 일요일 저녁에 4시간 수업이 있었는데 4시간 수업하고 그 이제 다음 수업 전까지 그 전주에 썼었던 답안을 리라이팅하는 시간에서 일주일에 논술은 많아야 6시간 정도입니다. 그렇게 많이 투자하진 않았고요. 그 시간에 최저를 맞추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기 때문에 논술을 그렇게 막 일주일에 없는 시간을 끄집어내서 막 하진 않았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깔끔하게 하고 또 그 수업 내용을 까먹을 때쯤에 다시 한번 그 리라이팅을 하면서 이 주차의 답안에는 이 단어가 들어갔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복습하는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래 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영탐탐의 수혜자인데 국어가 작년에 너무 어려워서 국어를 조금 망했는데 영어 생윤 정법이었습니다. 네. 어떤 공부 방법? 탐구 공부 방법이요. 사실은 생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실 텐데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뭐 요즘 생윤이 조금 출제 경향이 바뀌어서 좀 더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런 걸 좀 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공리주의 철학자가 있으면 항상 선지에서 무조건적인 뭐 이런 단어가 항상 들어가요. 애들을 낚으려고. 무조건적인, 아니면 해외 원조 파트 할 때도 뭐 예외 없는 의무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애들을 낚아서 그 문장을 고르게 만들어 버리고 그게 선지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애매함을 제거하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생윤은 그게 특히 윤리 과목은 좀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고, 정법은 그거와는 달리 굉장히 딱딱 떨어지는 과목이에요. 그런 대신에 이제 그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뭐 사례가 나오잖아요. 뭐 피해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뭐 누가 누구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지 그런 거를 관계도를 한 번에 잘 그리면 선지에서 헷갈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선지에서부터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이 보여요. 그래서 정법은 그런 딱 떨어지는 관계도나 뭐 결혼했을 때 뭐 이게 상속 문제가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을 좀 명확히 그림으로 그리는 연습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초반에 문과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사회탐구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학원에서 이제 두 과목을 듣고 이제 문제풀이도 해서 성적이 조금 오르긴 했어요. 근데 문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탐구를 좀 많이 힘들 거잖아요. 근데 이게 늦게 시작하고 이렇게 했던 애들이 분량 차이가 좀 있는데 이걸 뭐지 연습할 때 사회탐구가 많이 영향을 끼치는지. 그러니까 그 논술 같은데 보면은 일단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개념은 일단 사회문화에서 나오는 건 맞는데요. 그 뭐 사회문화나 윤리 쪽에서 많이 나오는 건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개인사회 아니면 뭐 의무론 공리주의 이런 식으로 대립되는 단어들 있죠. 그런 개념은 생윤이나 사문 같은 과목에서 나오는 건 맞는데 그런 것들을 배우겠다, 그런 걸 배우기 위해서 논술에 나오는 개념어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 건 사실 그건 좀 무모한 것 같아요. 그런 건 어차피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서 다 다뤄주시고 그 대학별로 어떤 그 키워드들이 나왔는지 정리하는 표가 쫙 있어요. 그 책 앞에 보면은. 그래서 그런 것만 봐도 충분하기 때문에 과목 선택을 그것 때문에 변경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분이 너무 어렵다고 해서 탐구 쪽을 사회 쪽으로 그걸 좀 선택을 했어요. 네. 불리하지 않나 해서 좀 이과라서. 그러니까 논술에 불리한가요? 논술에 불리할까? 그게 걱정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보세요. 실제 많이 나오는 게 누구냐면요. 윤리하고 사문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만약에 윤리와 사문을 선택하지 않은 애들이 시험에 불리한 논술 문제가 나온다면 이거는 대학이 원하는 바는 아닐 겁니다. 그건 대학은 운이 좋아서 윤리와 사문을 택한 애를 뽑게 되는 거고 운이 없어서 쌍지세지, 이거 한지세지가 쓰면 없거든요. 사실 논술에서. 이거 고른 애들은 불리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탐 과목에 특정하게 유리한 문제가 나온다면 대학은 인재를 뽑는 데는 사실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대학 문제들은요. 특정 과목을 공부한 학생이 꼭 풀 수 있게 과목을 요구하는 문제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보는 제 시문에 다 들어있어요. 다만 그런 건 있죠. 윤리가 나오면은 혹은 사문이 나오면은 사문 개념을 알고 있으면 그 지문을 조금 더 빨리 읽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처음 듣는 경우를 하더라도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교과서에서 나오는 기출문제들은 쌍들이 거의 제한적입니다. 같은 것들이 돌고 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기출문제를 풀면서 거의 모든 걸 습득하는 게 가능해져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어떤 과목을 택하는지에 따라서 과탐도 상관없어요. 지금 저희 반에도 그 과탐 2개 하는 애 되게 많거든요. 요즘은. 지금 되게 많이 옵니다. 과탐을 사탐으로 오는 친구들도 있고 과탐으로 오는 친구도 있어요. 걔네들도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저 인재를 어렵게 모셨는데 질문 좀 해주세요. 네. 처음에 6개 학교 윤모집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면 준비를 그 전에 하셨는 거잖아요. 네, 네. 6개를 다 파이널 만에서 각각 학교별로 다 수업을 하실 거예요? 최저가 안 된 학교들 빼고는 네, 파이널을 들었죠. 근데 그 사실 연세대 같은 경우는 수능 전에 파이널이 있으니까 그거는 시간적인 걱정은 딱히 안 하셔도 되고요. 그 성대 경희대 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가 외대랑 수능 전에 성적을 보고 네. 수능 뒤에 얘기를 다 하죠. 그렇죠. 그래서 네 최저 맞춘 학교는 파이널을 다 들었습니다. 파이널을 들으시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잠깐 일주일 동안 한 4, 5일 정도 아니면 뭐 이 2개 학교들은 뭐 하루라도 그 마지막으로 그 학교가 원하는 스타일이 어떤 건지 이렇게 눈으로 핥고 들어가는 거랑 안 하고 들어가는 거랑 아무래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파이널을 들으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저도 해도 돼요? 그러니까 네 하시고 학생분 받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근무하고 있는 실장인데요. 지금 저희 이제 귀하게 이제 모셨으니까 지금 이 시기가 여기 어머니들도 오시고 있는 학생들도 왔지만
학생들이 왔을 때는 주체적으로 조금 이거 들어보고 전형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니까 이제 와서 들어서 그걸 결정하는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학부모님들이 오셨잖아요. 근데 이제 어머니들이 너무 많이 듣고 가셨어. 그리고 설명회도 오시고 이제 많은 정보가 있어. 근데 요지부동인 학생들이 집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그냥 수능으로 뭐 수시로 갈 수 있는 조건이 돼. 그럼 결정이 뭐 하나도 걱정이 안 되겠죠. 근데 진짜 어머니들의 마음으로는 얘를 논술을 전형을 수시 6장 카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종으로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학종으로 쓰면서 논술을 좀 했으면 좋겠어. 근데 이제 학생들은 요지부동이야. 그래서 어머니들이 집에 가서 학생들한테 이 시기에서 조금 이렇게 설득을 할 수 있다던가 그런 방법, 그런 이렇게 좋은 의견? 네, 학생 입장에서 어떤 걸 들었을 때 이렇게 조금 움직일 수 있을까? 이런 이렇게 조언을 할 수 있는. 고3이면 아시겠지만, 고3이면 모르시겠지만 N수 이상은 아실 거예요. 수능장에 들어가면 수능장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능장에서 시험을 딱 치고 나오면 평소에 보던 모의고사 등급보다 한두 개가 무조건 떨어져 있을 거예요. 저도 뭐 국어 모의고사 같은 거, 이감 같은 거 할 때 하나 틀리고 막 1등급 나왔다고 좋아하고, 수학 모의고사도 뭐 30번, 21번 맞았다고 좋아하고 그랬었죠. 그러다가 수능장에 들어가니까 이제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실 자각을 좀 했던 케이스인데, 이 시기에는 조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가는 시기니까 수능이 여러분의 생각만큼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걸 당해봤으니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항상 이제 생각을 하시고 원서를 쓸 때 물론 소신 있는 거 좋아요. 저도 그래서 논술을 쓸 때 어머니께서는 성대 사회과학계를 쓰길 원하셨죠. TO가 제일 많으니까. 그리고 당연히 경희대도 술이 안 보는 학과는 경쟁률이 너무 세니까 말리셨죠. 근데 물론 이런 식으로 몇 개 학교는 내 소신대로 쓰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하시고 논술도 많이들 이제 그냥 운이라고 생각하고 쓰고 유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논술이 운이 아니거든요. 인문 논술은 절대로 운이 아니고 연습하면 늘면 붙을 확률이 올라가는 전형이기 때문에 본인의 그래도 이제 모의고사 성적대가 어느 정도 많이 쌓여온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내가 7문 이 정도 나왔는데 그럼 수능은 냉정하게 잡아서 이거보다 모든 과목이 다 2개 등급씩 떨어진다고 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냉정한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얘기인데. 자, 이런 거예요. 논술은 플랜 B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들어오면서 난 논술로 대학 가야지 이런 애 없어요. 논술은 딴 걸 해봤는데 현실이 녹록치 않구나 라고 했을 때 오게 되는 전형이 되는 거죠. 논술은 플랜 B인데 플랜 B가 없으면은 입시는 도박이 될 겁니다. 제 주변에 애들 많이 보죠. 전 정시 파이터입니다. 이런 애들 그 다음 해에 강남대생에서 수천 명씩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시 파이터라는 말은요. 전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시만 하겠다. 혹은 난 정시는 최저만 맞춰가지고 논술만 하겠다. 절대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아니 왜 정부가 정권이 딴 건 안 줘도 그래도 대학가의 기회를 많이 주잖아요. 정시는 기회가 한 번이에요. 수능 한 번 보는 겁니다. 수능 한 번이고 수시는 6번의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총 시험 볼 기회가 6번 더하기 1번 더해서 7번이 있는 건데 7번 기회를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모든 걸 걸었을 때 잘 되면 좋은 건데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 재수생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원하는 만큼 정시에 나와주면 좋겠지만 현실은 지금 정말 다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수학원이 넘치는 거고 재수생이 정말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되면 좋겠지만 잘 되지 않았을 때 플랜 B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시 한 번 기회가 있는 거고 나머지 6번의 기회가 있는 건데 6번의 기회를 갖다가 어차피 오늘 이 자리에 오셨으면은 논술을 쓸 거예요. 쓰겠습니다. 공부를 하냐 안 하냐의 차이가 있는 거지 쓰긴 쓸 거예요. 근데 6번을 갖다가 우리가 전형비 6만 원 내고 캠퍼스 구경 가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붙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은 6번의 기회를 현실화하는데 얼마나 시간을 투자할 것인가. 논술은 되게 적어요. 논술은 최소 제가 판단하면은 일주일에 4시간 정도? 정말 많은 것은 6시간도 많은 경우라고 생각하거든요. 4시간, 6시간만 도전해서 투자한다면은 수시에서 6번의 기회가 더 생기는 겁니다.
일주일에 70시간 중에서 6시간이 아깝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기회를 많이 가져간다는 거. 정시 한 번, 논술 6번, 7번에 최대한 많은 기회를 가져가면 7번 중에서 가장 잘 본 쪽으로 올해 대학으로 진학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아이들이 논술을 싫어하는 이유는요,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면 애들이 수능도 못하고 내신도 못하거든요. 수능 못하고 내신 못하는 애들이 내가 지금 수능도 못하고 내신도 못하는데 논술까지 하면은 다 못하겠다라고 판단 되게 많습니다. 아이들은 되게 위축돼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수능을 못하고 내신을 못하기 때문에 논술이 필요한 겁니다. 수능 잘하고 내신 잘하는 논술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판을 바꿀 수 있는 게 논술밖에 없는 건데, 논술이 엄청난 글쓰기라든가 대단한 독서 능력이라든가 탁월한 배경식 이런 거 원하는 건 아닌 거예요. 진짜 단순한 글이에요. 모든 문제와 답이 제시문안에 다 들어있는 거고, 기계적으로 매번 쓰면 그러니까 사실 뭐 성대 파이널 하잖아요. 그러면요, 매주 똑같은 문제 계속 쓰는 겁니다. 저는 올해 성대 문제가 뭐가 나올지 알고 있어요. 문제는 1, 2, 3번이 고정이에요. 경희대 복부 타는 겁니다. 정말로. 제시문은 몰라요. 제시문은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문제는 똑같은 게 나오거든요. 똑같은 문제를 갖다가 잘 풀면은 합격이 가능이라고 말하는 게 논술 출제위원장의 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여러 가지 기회를 최대한 많이 쓰자라는 거. 논술 6번을 버리지 않을 것. 수시를 버리는 거 진짜 아까운 일입니다. 또 하나, 논술은 비교적 쉬운 전형이에요. 기계적으로 연습하면은 기계적으로 썼을 때 합격이 가능한 전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아이들을 조금 도전할 수 있게 응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 있습니다. 네, 아까 질문하시려던 거. 네, 경희대는 수리 문제도 같이 들어가는 거라고 저는 있는데 이 수리가 많이 어려워서 선택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수학을 좀 못해서 선택을 안 하신 건지 궁금해요. 둘 다 가슴 아픈데? 수학을 못하긴 했죠. 못하긴 했는데 경희대 수리가 난이도가 조금 있는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수리가 제일 어려운 학교가 일단 건대 한양대라서 건대 한양대 상경은 꿈도 안 꿨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약간, 그러니까 만약에 수학을 좀 못하는 편이었고 수학 때문에 경희대를 피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냥 인문으로 들이받아보자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수학을 보면은 수학이 센 데가 한양대는 2등급 초반까지 뽑아요. 한양대는 2등급 중반 넘어가면 승산이 없습니다. 건대는 2등급 정도. 여기가 센 애들이고, 지금 물어본 데가 경희대, 중앙대, 그다음에 뭐 이대 이런 애들이 한 3등급 내외 정도. 중앙대까지도 3등급 정도고, 그다음에 제일 쉬운 데가 연대. 연대는 5등급 초반 정도만 풀어요. 그래서 수리가 나온 데가 있는 건데, 근데 고민해 볼 게 뭐냐면은, 내가 수리 좀 한다, 내가 3등급 나오면 경희대 쓰면 유리하냐? 그렇지 않아요. 수리가 있는 학과들은 경쟁률이 낮거든요. 아까 얘기해 준 것 같이. 근데 붙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은 수리를 포함된 시험을 본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수리에 대한 근간이 깔려있는 애들이거든요. 걔네들은요, 수리뿐만 아니고 통계적으로 모든 과목을 비교적 잘할 수 있는 성취도가 높은 아이들인 겁니다. 그래서 알짜배기들이 모여서 경쟁률이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수학을 정말 잘하지 않으면은, 어지간하면은 수리인데는, 그러니까 우리가 붙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당연히 수리 없는 데가 제일 좋은 겁니다. 내가 조금 잘해도 나만큼이나 잘한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다 몰려오는 게 수리가 있는 논술인 거예요. 그래서 합격만 원한다면은 인문이 가장 좋은 겁니다. 살아있는 증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수리가 있어서 그거를 못 풀고 떨어질 바에는 그냥 인문 경쟁률이 조금 더 높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인문에서 승부를 보겠다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냥 인문 쪽을 지원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아이가 국가 쪽이라서 국어보다는 수학을 잘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국어보다는 수학이 낫다고 하는 아이들, 최소한 수학을 하는 게 수학인 것 같은데 원래는 상경 쪽이 좀 무리하지 않을까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건 아닌 건가요? 정시 배치표를 보세요. 위에 누가 있나? 상경이에요. 똑같아요. 논술 똑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경영학과를 신청을 했는데 여기는 물론 이제 상경은 수학이 없는 건데 다른 학교들은 경영학과가 제일 많이 뽑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혹시 많이 뽑는 거를 가는 게 유리한 건지? 그러니까 이거는요, 입시여서 정원 많이 뽑는 데가 유리하다고 말씀 되게 많이 하세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알겠는 게, 예를 들어서 서울대에서 정원 제일 많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문과에서? 경영이에요. 1위가 경영입니다. 정원이. 2위가
경제예요. 그러면은 이런 제일 많은 경영이 서울대에서 붙기 제일 편한가요? 제일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정원이 왜 많냐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정원을 왜 많이 뽑냐면요. 인기학과거든요. 인기학과는 정원이 많습니다. 근데 정원이 많으면은 붙기 편하다 생각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정원이 많은 것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정원이 많으면 뭐가 늘어나는 거냐? 정원이 많다라는 거는 엄청 고급 정보가 아니잖아요. 어머님만 알고 있는 비밀 정보가 아니고 모두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정원이 많으면 지원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정원이 줄어들죠. 지원자가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경쟁률은 큰 차이가 없지만은 정원이 많은 데건 적은 데건 경쟁률은 수렴하게 돼 있어요. 다만 왜 경쟁이 인원 많은 데가 어려운 거냐? 인원 많은 데가 인기학과고 거기가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이 오는 겁니다. 똑같아요. 배치표에서 제일 위에 누가 있어요? 배치표에서 위에 있는 학과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정원이 많은 학과들이에요. 정원 많은 학과가 인기학과고 배치가 높기 때문에 붙기 어려운 데고요. 제일 붙기 쉬운 게 누구냐? 인원 1명짜리, 2명짜리가 거기가 비인기학과예요. 배치표의 점수가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붙기를 원한다면은 정원이 적은 데 쓰는 게 훨씬 좋은 전략이에요. 그럼 나중에 또 9월에 원서 설명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말씀드릴게요. 또 학생에게 또 물어볼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또 뭐가 있죠? 또 있으세요? 저는 사실은 조금 이것 좀 물어보고 싶었던 게 이거예요. 사실 이 친구가 수업 들을 때는 지금 이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지금은 토실토실해졌는데 그러니까 40kg대였나? 네, 50kg 안 됐어요. 40kg대였어요. 40kg대였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죠. 정말. 그러다가 이제 지금 60kg대가 됐어요. 지금 거의 돼지가 된 거죠, 이제. 근데 친구들도 있으니까 저는 대학 가면 뭐가 좋은지 좀 말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는 우울하잖아요, 그렇죠? 올해는 우울한데 좀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기도 하거든요. 그럼 대학 가면 뭐가 좋아요? 일단 이 강의질이 좀 바뀌었어요. 원래는 작년까지만 해도 그 되게 칙칙한 황토색 방음벽이었는데 기억나요. 근데 화사해졌네요. 여기 다니는 분이 많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전적대를 자퇴하고 몸이 굉장히 안 좋았고 조금 이제 입원까지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입시가 조금 늦어진 케이스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정시 준비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해서 굉장히 좀 감정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입시라는 건 냉정하고 또 그래도 단기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답이 안 나오는 시간들이었고 더군다나 저는 교과로도 좀 쓸 수 없는 성적이었고 정시도 그렇게 뭐 성균관대 전혀 생각도 못하는 성적대에서 계속 머물렀기 때문에 굉장히 그리고 이 시기가 특히 이제 막 6평 잘 본 친구들은 성적표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일주일 됐나요? 그 정도 돼서 이제 막 의기양양하고 그런 시기니까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아마 준비하시는 학생분들 입장에서는. 근데 붙고 나서 가보니까 이게 진짜 그러니까 쓸데없는 그런 고민들이 쓸데없다는 거고 굉장히 뭔가 나 혼자 되게 끙끙거렸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가시면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나게 될 거고 결국 대학은 약간 인맥 쌓으려고 가는 거고 또 정말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고 또 같이 있으면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같이 있으면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고 워낙 이제 머리 좋은 친구들 많이 오고 그런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얻어갈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도 막 계속 술 먹고 운동 안 하고 막 그랬는데 정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정말 4개월만 힘내셔서 2호 학번으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네 화이팅입니다. 네 아무거나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그냥 막 던져주세요. 네. 지금 우상은 수능체를 마치려면 최대한 이것만큼 꼭 해라 최소. 잘 나오는 과목에 시간을 계속 투자하지 마세요. 저는 영어가 고정 1등급이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영어만 계속 붙잡고 있으면 즐겁겠죠. 점수 잘 나오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 실력이 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 시간에 저는 매번 실수하는 뭐 생윤이나
생윤 이제 저는 현자이돌이라는 걸 했는데 생윤 그 시간에 좀 더 풀어보고 수학 같은 거 그 시간에 문제집 한 번 더 돌려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잘하는 건 반복하지 마시고 못하는 것도 병행하면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저를 일단 맞추고 시험장에 가서 승부를 보든 말든 하는 거기 때문에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출문제 위주로 하신 거예요? 아 아니면 그건 아닙니다. 어떤 과목을 예를 들어서 뭐 탐구 저는 탐구 생윤은 혼자 했고요. 정법 같은 경우에는 저는 최적 선생님 현장 강의를 한 9월 정도부터 수능 때까지 대치동 가서 들었었습니다. 그때 아무래도 현장에서 같이 모의고사 풀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타이트하게 하는 게 조금 더 긴장감이 있으니까. 그리고 정법이나 사문 같은 경우 정법 사문 동지 선택자가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타임어택이 가장 심한 조합이다 보니까 그 현장감 있게 모의고사 푸는 연습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논술 시험장 가서 시험 치면은 여기서 시험 보는 거랑 많이 느낌이 다른가요?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수능만큼은 아닙니다. 대학 구경 간다고 생각하시고 가세요. 그냥 경희대 이쁘네. 신전처럼 기둥도 막 있고 탑도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바로 택시 타고 성대로 이동을 했는데 성대 이쁘네. 옛날 건물도 있고 오르막길이 되게 가파르네. 막 이제 속으로 욕도 하면서 올라가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조금 그래도 이제 시험장 가셨다는 거는 최저를 맞추셨다는 뜻이니까 좀 가볍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하루에 두 번보다는 아침에 듣더라 오후 듣더라 체력이 오늘 괜찮은지. 두 개까지는 괜찮습니다. 두 개까지는 괜찮고 오히려 저는 이게 오전이었거든요. 이때 머리를 좀 써요. 약간 이렇게 머리를 잘 써서 예열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글 탁 쓰고 에너지는 소진이 됐지만 약간 논술머리가 이제 있거든요. 그날의 논술머리. 그 상태로 갑니다. 가면 그날 이거 하나만 보는 것보다는 확실히 좀 더 편안하게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3개는 안 됩니다. 3개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루에 2개까지 맥시멈으로 하시되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저도 이거 다 같은 날 봤습니다. 네. 논술학업이 되게 많고 한림에도 선생님이 되게 많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별히 선생님의 강의를 선택한 이유가 있는지.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또 워낙 훌륭하시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오르비에서 처음 뵀어요. 오르비에 아시죠? 오르비에 칼럼 같은 걸 되게 많이 게재하시고 일단은 눈에 보이는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 일단 연대 경영 모든 인문 논술러들의 워너비 아닙니까? 그런 좀 가시적인 실적이 있는 게 좀 좋았고 그리고 칼럼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모두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정해져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수리에 겁먹지 말아도 되는 이유라던가 그런 걸 유튜브 영상으로 계속 올려주시는 거를 좀 몇 달 동안 보아오면서 올해 제가 사실 원래는 중학교까지 여기서 나왔다가 잠깐 고등학교 다닌 데 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여기서 어떤 선생님을 선택할까 하던 찰나에 또 현강하신다고 해서 고르게 됐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사실 그런 건 없잖아요. 뭐 온라인 사이트에 뭐 정기적으로 뭘 게재하신다든지 그런 건 없었는데 그런 면에서 수업 듣기 전에 좀 신뢰할 수 있는 선생님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네. 잘하지 않았니? 탁월합니다. 그리고 그거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희대 파이널 가시면은 경희대 파이널 가시면 선생님의 무슨 그게 있으세요. 뭐 가나 지문이 이렇게 있으면 이 지문 안에도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큰 줄기고 뭐 여기도 이렇게 큰 줄기고 이게 작은 요소들이라고 하면 흔히들 논술하는 친구들은 이거 한 번 하고 끝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못 붙어요. 왜냐면 이건 누구나 다 하거든요. 작년에 예를 들어서 뭐
작년 주제가 감정이랑 이성이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되고 이성도 고려해야 됩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써요. 그런데 여기서 이거는 잘 못해요, 친구들이. 소분류까지 공략을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세세하게 들어가 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이널에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홍보는 아니지만 제가 진짜 잘 들었기 때문에 경희대 파이널을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소소한 부분까지 좀 들어가서 막 인문이니까 한글 다 하실 줄 알잖아요. 그래서 큰 줄기가 아니라 작은 줄기를 보는 방법까지 좀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그게 좀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붙었으니까 들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그 정도 보고요. 고마워요. 박수 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답변해준 부분들 중에서 조금만 살을 붙이면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하루에 2개를 봐야 되냐? 2개 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서가 6장인데 수능 끝나고 주말이 4번 있거든요. 그러면은 토일 해도 하나씩 보면은 그게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하루에 2개 보는 게 필요한 건데 괜찮아요. 실제로 되게 잘 말해줬는데 오전에 몸 풀고 오후에 실력 발휘해서 붙는 애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피곤하다고 얘기는 해요. 근데 피곤하다고 해서 오후에 가서 잠자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만 있으면은 가서 시험장 들어가서 정말 머리를 잘 써서 좋은 결과를 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한 5분 정도만 좀 말씀드리고 정리를 할 건데 이게 후였어요. 후는 이제 제가 누굴 붙여놔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저도 사실 후 중에 하나죠. 제가 어떤 사람인지 한 2분 정도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매년 10월쯤에 하는 일입니다, 이게. 이 21년에 어떤 어머님께서 찍어주셨어요. 이 자리가 어딘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연대 정문 앞입니다. 전 애들 항상 시험 보러 갈 때 응원 가거든요. 시험이 3시예요. 제가 11시 반에 갑니다. 한 3시간 반쯤 전에 가요. 항상 미리 가서 애들 응원하고 준비시키거든요. 학교 앞에 이렇게 어머님들 나중에 가실 겁니다. 이렇게 이제 다 학부모님들이세요. 시험 보는 날은 가족 화합의 날이에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헤어진 전 여친 다 옵니다, 진짜. 연대학 왼쪽 계단 여기가 제 자리입니다. 저 여기에 15년째 서고 있습니다, 지금요. 노란 마스크가 진짜 잘 보여요. 앞에 100m 밖에서도 보고 옵니다, 애들이요. 아이들 항상 응원해줍니다, 저렇게. 저를 웃게 한 친구도 있었고요. 신촌역에서 걸어오다가 지친 친구도 있었어요. 한참 쉬다 갔습니다. 애들 정말 줄 서서 응원하거든요. 진짜 거의 선거 유세급입니다, 정말. 진짜 많이 서 있어. 이렇게 느려, 이거. 이게 올해 보이세요, 수험생들? 시험장에 가보시면은 저 중에 붙는 게 가능할까 생각이 듭니다. 사람 정말 많이 옵니다. 그래도 매년 아이들 응원하고 붙여왔어요. 시험장에 아이들 만나러 가면 되게 좋아합니다. 좀 멍청하게 나왔죠, 지금. 시험장 가는 거 무서운 일인데 그래서 1년 동안 공부했던 선생님 만나고 들어가면 되게 편하게 봅니다. 진짜 마음 편하게 보는 거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 수능도 마찬가지고 논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고대도 갈 생각입니다. 작년엔 고대가 없어 못 갔는데 올해는 연대, 고대 다 가볼 거예요. 그러니까 논술 강사는 바빠요. 강의만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강의하고 원서 상담하고 시험장 가서 어깨 두드려주고 이거 이렇게 하는 강사가 없어요. 왜 없냐면요. 저기 연대 강사는 토요일날 시험 보거든요. 토요일날 연대에 가려면은 제가 뭐를 포기해야 되는 거냐. 토요일날 하루 매출을 포기해야 돼요. 이거 가는 사람 없습니다. 거의 제가 거의 유일하게 가거든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애들 그날 하루가 매출이 토요일은 되게 커요, 사실은요, 강사한테. 근데 그보다는 그래도 1년 동안 공부한 친구들 마지막까지 봐주는 게 큰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뻐해주면은 애들은 그만큼 잘해요. 자, 여기 후고요. 왓은 저 이 얘기 좀 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애들에게 배 만드는 법을 가르치는 건 중요하지만 이게 훨씬 더 큰 일이에요. 푸른 바다를 꿈꾸게 하는 게 큰 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들한테 특히 문과 친구들이 되게 강합니다. 문과 친구들은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이과 친구들은, 이과에서 상위권 친구들은 목표가 의대입니다.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이과에서 공부 못하는 친구들은 목표가 걔네들 의대예요. 전부 의대입니다.
문과 친구들은 목표가 없어요. 문과 친구들은 대학도 목표가 별로 없고 학과 목표도 없고 나와서 장래희망에 대한 계획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시킨 대로 하다 보니까는 소극적이고 성취도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저는 물론 글 쓰는 법을 가르치긴 합니다. 글 쓰는 법을 가르치긴 하는 건데 더 좋은 건 뭐냐면요. 왜 글을 써가지고 왜 대학 가야 되는지 설명하는 건 되게 큰 부분인 겁니다. 전 애들한테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그래 니네 올해는 살짝 우울하지만 올해 11월에 논술이 입시가 끝나고 나면은 11월에는 오사카에 갈 수 있을 거야. 내년 3월에 계약하잖아? 계약하면은 소개팅 할 수 있을 거야. 이쁜 누나들 엄청 많을 거라 얘기해 주는 겁니다. 5월이 되면은 대동제가 있어. 대학 축제가 얼마나 즐거운지 얘기해 주는 겁니다. 7월이 되면 여름방학이 되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을 겁니다. 그리고 9월이 되면은 연고전이 있어요. 연고전은 제가 살면서 경험해봤던 가장 큰 희열과 환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암하고 그 다음에 신촌 이 두 군데가 정말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이 정도 열정은 월드컵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건데 앞으로 지금 시간 좀 한 5개월 남았습니다. 5개월 동안 열심히 준비하면은 앞으로 미래에 얼마나 좋은 일이 있는지라도 많이 얘기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아이들은 미래 개념이 우리와 달라요. 초등학생에게 미래는 어디까지냐면요. 초등학생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는 내일 저녁까지는 인지가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초등학생들한테 너 이거 숙제 안 하면은 다음 달에 선생님한테 혼나. 나중에 커서 뭐가 될래? 이런 말 절대 안 먹힌다는 거예요. 애들은 커서 미래 이런 거 존재가 없습니다. 그냥 지금 숙제 안 하면 내일 못 놀아 그러면 숙제하는 거예요. 초등학생들한테는 내일까지가 미래입니다. 고3하고 수험생들한테는 최장 미래가 언제냐? 어머니께서 말씀하실 때 나중에 사회 나갔을 때, 나중에 직업 가졌을 때 이런 말 안 먹히는 겁니다. 애들은 거기까지 인지가 안 됩니다. 고등학생들이 생각하시는 최대 미래는 언제냐면요. 올해 말, 내년 초까지예요. 지금 좀 더 착하게 열심히 예쁘게 살면은 올해 말에, 내년 초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애들에게 푸른 바다를 많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푸른 바다가 연대일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푸른 바다가 고대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성신여대도 가능하고 서울여대도 가능한 겁니다. 대신에 항상 되게 중요한 게 공부만 하라고 말씀하시지는 마시고 이걸 했을 때 어떤 성취가 돌아오는지 그 먼 곳에 좀 더 그 너머 공간에 어떤 밝은 게 있는지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저 이런 되게 좋아하거든요. 실제로 좋은 얘기 많이 해주면 아이들은 훨씬 더 좋은 성취로 보답을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자, 이게 제 마지막 얘기였고요. 시간은 제가 여긴 다 대치동이에요. 다 대치동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 두 개는 중계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일, 20이 있으니까는 아마 이 자리에 오셨으면 말씀드린 것 같이 원서는 쓸 겁니다. 원서를 쓸 거예요. 쓸 거라면은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제 생각은 그래요. 공부를 할 거라면 항상 저는 뭘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와 함께 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할 거라면은 빨리 시작하는 거. 그리고 빨리 시작할 거라면은 이 바닥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하고 준비하는 게 가장 좋은 성취를 가져올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 말씀이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끝나고 나서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고요. 시간 내서 와주신 만큼 좋은 얘기 들었고 또 많이 들으신 만큼 그냥 앞으로 뭐 할까 이것만 고민하지는 마시고 논술은 액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움직여 나가서 올해 입시에서 원하는 성과 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